자, 알면 돈 버는 임대사업제도 한 번에 정리하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는 현재 결론이 안 나 있는 좀 이슈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정리가 나름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임대사업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실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유튜브 같은 데 더 찾아보시면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관련해 가지고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뭐 세무사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영상까지 좀 더 추가로 좀 보시기 바라고, 항상 마지막에는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에는 세무사님 상담 받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곳곳에 세금 폭탄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요. 나는 주택임대 사업자 상관없어 하신 분들도 이게 언젠가는 고민될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좋을 테고, 특히 조만간에 뭔가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절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요. 하시면 좋은데, 혹시 고민이신 분들은 이것만 듣고 나가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등록하지 마세요. 제가 딱 찍어서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잖아요. 지금 라이브 방송 날짜가 8월 9일인데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복독방 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등록은 8월 6일 그리고 수정은 8월 7일이네요. 황형규 기자님이 이렇게 작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좀 담당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불가능할까?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임대사업자 제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면서 유형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세제 혜택까지 달라질 정도인데 복독방 기자들은 6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을 만나서 임대사업자들도 모르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회장님이 성창엽 님이라는 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도라든가 뭐 어떤 조문이라든가 법 이런 거 다 좋은데 실제 해보신 분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저는 강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죠.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현재 가능한 임대 유형은 무엇인가요? 이때 현재 가능한이라는 걸 이제 등록 가능한, 그거겠죠. 그래서 현재 등록 가능한 임대 유형은 무엇인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협회장님이.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2020년 710 대책 이후 모든 유형의 신규 단기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단기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즉 장기만 가능한데 이 장기가 예전에는 8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아파트는 장기 임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등록할 수 있는 장기 10년짜리는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죠. 도생도 임대 등록이 가능해졌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도생인데 제가 왜 등록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시세차익용이 아니에요.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이제 시세차익이 있기도 하지만 아파트만큼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아닌 일반 임대 월세 수익형인데 수익형을 10년 동안 가지고 가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두 채 이상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이 좀 가능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거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또 안 돼요. 근데 그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기사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양도하는 데 있어서 양도세를 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 양도세도 장특공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도생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세 차익이 별로 작은데 거기서 장특공 해줘 봤자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 있을까?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보니까 첫 질문부터 여러분들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좀 어렵죠? 자, 지금 여러분,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다세대가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도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만 지금 등록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10년을 가야죠, 10년을. 자, 제가 왜 등록을 하면 안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취득세 혜택을 보려면은요, 신규이면서 공동주택만 돼요. 자, 신규이면서 공동주택 뭐만 될까요? 아마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가능하죠. 도생도 하려면 하겠죠. 요 정도만 될 겁니다. 자, 2번. 재산세 감면. 이건 전용 85 이하고요. 두 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면 다주택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전용 85 이하면서 두 채, 구축도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전부 다 되겠죠. 등록만 하면. 근데 이거는 21년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이제 계속 뭐 연장을 하거든요.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그러진 않겠죠? 자, 그 다음 3번. 이제 3번이 이제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하고요, 양도세 중과배제는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신규 조정지역, 그리고 2018년 913 이후 취득분, 이건 혜택 없어요. 이거 혜택 없어요. 여기서 많이 당해요. 지금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인데 2018년 913이 넘어서 내가 신규로 취득했다. 그 전에 취득한 게 아니라 신규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뭐 아무리 새 거고 6억 이하고 전용 85 이하고 상관없이 혜택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요거에 이어서 또 이제 4번이 있죠. 장특공 50%, 그리고 이제 70%가 있는데, 이거는 10년 가져가면 장특공 가능하긴 하거든요. 10년 가져가야 돼요. 요거는 가능하죠. 다만 양도세 중과는 들어가고,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장특공이 안 되는데 이건 특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그런데 기본 세율에 20% 30%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기본 세율에 한 30% 정도 가산하는 거는 꼭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재산세 하려면 이 두 채를 또 등록해야 되니까. 혜택이 뭐가 있어요, 지금? 취득세 어차피 없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재산세는 조금 있는 거고, 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요거 하나 있네, 결국에. 이거. 장특공. 결국 장특공 요거하고, 재산세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등록을 왜 해요? 등록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2017년 12, 13 대책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대책, 불과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정책이 많이 바뀌고,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렸는데, 10년을 가져간다? 그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죠.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작년 710 대책 이전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자격은 말소되는 겁니까? 자, 모든 사업자가 바로 말소되는 게 아니고 폐지 유형에 속하는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경우에는 장기, 이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잦은 말소가 가능하다. 이거 좀 아는 분들은 그냥 딱 보면 그냥 뭔지 아는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또 그려야지 뭐 어떻게. 오늘 왠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이 장기가 현재는 8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기는 4년짜리고. 자, 여기는 모든 유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말소가 가능해요. 얘는 다 된다. 모든 유형이 다 된다. 그런데 장기는 아파트만 말소 가능. 아파트만 말소 가능해요. 그런데 중간에 잦은 말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의무임대 기간 8년이 지나면은 자동 말소가 되는데, 그 전에 잦은 말소를 하고 싶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기는 4년밖에 안 되니까 아마 내년 초에 다 자동 말소 되는 물건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작년에가 한 40만 채가 됐었고, 지금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 잦은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잦은 말소가 되면 뭐가 좋냐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 지긋지긋한 이 임대사업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몇이 잦은 말소 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닌데, 만약에 잦은 말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임차인 동의를 받아서 잦은 말소 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나와요. 그게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인데 다세대예요. 이거 말소 가능해요? 해당 유형이 아니잖아요. 해당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가.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보증보험 피하려고 나 그냥 말소 시켜버리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 과태료 때문에 좀 못 내는 거죠. 이거 과태료가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과태료를 도대체 얼마를 매기실 거냐고. 그 과태료를 매기는 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가지고 초반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막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은 진짜 막 3천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보증보험 제가 기사를 공유하면서 텔레그램 같은 데 공유를 하면서, 보증보험 그 가입 의무 요건을 잘 안 지키면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겠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그냥 그 경우에는 당하시는 것도 어떠냐, 그런 말까지 했어요. 황당한 거죠. 이분이 그 이제 대한주택임대인 협회장이신가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그럼 말소가 되면 이제까지 받았던 과세특례 모두 사라지는 거냐? 세금별로 달라요. 이게 이제 엄청 헷갈리는 거죠. 먼저 자격이 말소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임대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도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양도세는 조건별로 다르다. 기존의 8년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고 말소하면 장특공 받게 된다. 즉 임대사업 등록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이거는 진짜 조금 나와 있는 거, 이거. 물론 이제 영상을 제가 보진 않았어요. 영상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세 가지 단계 아니겠습니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말소를 했다. 이게 자동이 됐든 자진이 됐든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세 내가 토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가요. 취득세 내가 혜택 받았다. 그냥 가요. 당연히 이 말소는 유형에 해당돼야 돼요. 유형에 해당돼야 돼요. 해당되는 것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는 뭐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죠. 당연히 말소 이후에는 혜택 못 받죠.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말소했다. 8월 1일 날. 그러면은 요 6월 1일 기준에서는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혜택 가능해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 6월 1일 넘겼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말소하면 그 당해년도 1년치 보유세는 내야 되는 거죠. 재산세와 종부세. 자, 그리고 양도세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다만 이거 말소했다 하더라도 추징은 하지 않아요. 추징은 안 하겠다. 자, 그리고 양도세가 되게 복잡한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만약에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때 요건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분의 1 이상 임대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말소를 했다.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해요.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요건을 안 지켰다. 그러면 제 아무리 2분의 2 이상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말소하면 얘는 중과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의무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상만 임대를 하고 말소하면 양도세 중과 피한다. 막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요 해당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해당 요건. 이 요건이 뭐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 두 군데 다 등록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이야. 수도권 외에는 3억이야. 여기서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임대 기준시가가 6억 이미 넘었는데 등록할 이유가 없는데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혜택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말소하려고 그러니까 과태료 내라 그러고. 자,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을 때는 중공공으로 등록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중공공.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 최초 임대차, 표준 임대차 계약부터는 무조건 5% 이내로 해야 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요 5%, 요거죠. 그래서 요거 다 해당된 상태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혜택이 있는 거지,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거 혜택 되지도 않는 거,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말로 쓰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 영상은 모르겠어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장특공이 있지.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와 다르게 이 장특공은 별도예요, 별도. 그래서 이제 장특공 이제 8년 하면 50%, 그리고 이제 10년 하면 70%인데, 자, 장특공 다시, 무슨 소리가 좀 났죠? 죄송해요. 장특공 같은 경우에는 8년이면 50%, 그리고 이제 10년이면 7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특공은 앞에 있는 중과 배제하고 별도예요, 별도. 여기는 조특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특공은 50%, 70%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거 설명하려면 그림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요런 것만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따로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요것만 일단 아시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세금별로 다르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다릅니다. 먼저 자격이 말소되면 보유세는 그때부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임대소득세 감면, 건보료 감면도 모두 사라진다. 양도세는 조건별로 다 다르다. 양도세는 진짜 어려워요. 양도세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요. 양도세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것,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한 상태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렇게 따로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말소 이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기존에 자신이 살던 거주택을 매도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나? 이거는 좀 이슈가 있어요. 가장 질문이 많은 케이스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거주주택이라고 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생애 한 번만 적용되고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속 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 후에 자주 말소해야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만 놓고 보면
내가 말소를 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거기에 내가 거주를 해가지고 그 해당 거주한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좀 표현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안 받는다, 이 혜택은.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것만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과세당국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좀 뭔가 결론이 안 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내가 웬만하면 안 받는다. 두 번째, 내가 반드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세무사 2명 이상 최소 상담하고, 그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사람, 뭔가 근거가 다 있고 예규가 다 있고 그런 거로 좀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신고 대행까지 맡긴다. 그 생각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는 별로 설명드리기가 싫은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내가 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다섯 채가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이 있다. 지금 이슈가 없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거주주택에서는 전체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비조정은요, 비조정도 해야 돼요. 비조정도.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조정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거주 요건이 들어간 이거랑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나오는 거는 그냥 전부 다 거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일단은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중간에 좀 히스토리가 있어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임대 개시 6억이야, 수도권 외는 3억이야, 요거 갖춰야 되고요. 5% 지키셔야 되고요. 아무튼 요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아까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9.13 이후에 신규 뭐 조정이면 안 된다, 그때는 안 된다는데 이거는 되거든요. 아무튼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거주했을 때, 이때 지킨 상태에서 거주한 주택을 매도하면 얘는 비과세가 돼요. 이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예요. 지금 제가 한 3분 정도 말씀드린 이게 가장 기본. 여기서 이제 막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을 내가 비과세를 받고요, 하나를 더 사요. 신규로 하나 더 사요. 그럼 얘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2019년 2월 전에 취득한 건 또 가능해요. 근데 전체 비과세는 안 되고 일부 비과세가 됩니다. 일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가 되면은, 이때 말소가 되면 5년 이내 1번을 매도해야 비과세라는 거죠. 그래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막 파생돼요. 이게 2021년이면 언제부터 5년입니까? 먼저 말소된 것부터 또 5년. 환장하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다시 내가 이 중에 하나로 거주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거주를 하고 또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됩니까? 지금 방금 질문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말소 이후에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 거주하고 이렇게 해도 되냐?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안 된다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나머지 임대주택이 다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다. 마치 기사에는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이건 약간 좀 염려스럽다. 이거를 보고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주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몇 개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매도해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차라리 최종 1주택 비과세 받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깔끔해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가 뭔가 하나 삐끗하면 여기서 그냥 비과세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이 전부 다 카운트가 돼요. 주택수가. 그러면 5주택 중과 들어가. 5주택 중과. 3주택 중과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최종 1주택 비과세를 받으셔라. 아니면 그냥 비과세 받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거주주택 아니고 그냥 다 팔고 1주택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1주택 남은 상태에서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셔가지고 그냥 비과세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 중에서 팔고 자동 말소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1주택 비과세는 되겠죠. 1주택 비과세.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거주주택 비과세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요. 그럼 나머지를 다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남아요. 그럼 이거 다 팔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내가 거주해가지고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은 그때는 가능할 수 있죠. 일부 기간에 대해서 겹치는 기간을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주택 비과세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두 개가 다른 건데 조문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보시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거주하라고 나오니까. 아무튼 두 개는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다고 다 이해도 안 되실 뿐더러 여러분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큰 틀에서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전문가 상담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법이 개정됐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사업주택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이거는 그 임차인들한테 좋은 거예요. 임대인분들이 이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 만약 8년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8년 임대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8년 동안 의무임대 기간에서 5% 이내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거는 청구권을 쓴 걸로 안 본다는 거죠. 이거는 그 지자체하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그 말을 다 쓰더라고요. 임차인이 청구권 행사한 걸로 해가지고 한다. 이제 두 개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제가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나는 그냥 해석해준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의무임대 기간 끝나도 이 사람이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냥 안내를 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쓸 수 있으니까 쓰시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좀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혹시 매도하거나 그러면 말씀드리니까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해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거는 좀 임차인분들이 특히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사고 많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사업자들 잘 들으세요. 자,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할 때 자동으로 2년 연장으로 간주된다. 만약 세입자가 1년만 연장만 원할 시에는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안전하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참 뭐랄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정부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막 그렇게 본다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좋게 기존에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아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임차인이 이걸 좀 악용하면은 사업자는 손해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자도 그냥 원칙대로 해야지. 자,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쭉 됐다가 이때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2년이 가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묵시적 갱신인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임차인이 사정상 3개월만 더 해달래요. 3개월만 더.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해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시라고. 그러시고, 뭐, 그럼 우리 여기 3개월 정도 되는 요 시점에서 다시 재계약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세입자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리 없는데 3개월만 살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을 바꿔요. 그리고 2년을 주장해버려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겨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다시 그냥 1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다가 제일 안 됐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법대로 합시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3개월 만약에 하자고 하잖아요. 3개월 하자 그러면은 이때는 신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냥 신규 계약서를 써서 기존에 1억이었죠. 1억에다가 5%를 올려요. 그리고 3개월치를 그냥 쓰는 거예요. 1억에서 5% 올린 다음에 3개월치 쓰면 돼. 물론 시세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시세가 됐을 때. 시세도 안 되는데 5% 올리는 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3개월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예정대로 나가면 3개월 썼으니까 이때는 또 5% 신규 사업 세입자한테 올릴 수 있어 없어요? 못 올려요. 그때는 이미 5%를 올렸으니까. 그리고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못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1년 1개월이다. 그러면 또 올릴 수 있죠. 1년 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임대인도 손해 안 보고 임차인도 자기 원하는 3개월 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안전하다. 안타깝죠. 예전에 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자, 작년 710 대책으로 자동 말소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추후 세입자가 올 때 임대료 증액 의무 다하지 않아도 되나? 이건 확실하지 않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양도세 등 과세 특례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에서 나오지 않았죠. 이게 해석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국세청 126번이라든가 그런 데는 5% 이내로 하라고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제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도 이거는 5% 지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혜택이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특히 5%를 지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이게 먼저 자동 말소가 되면은 5년 이내에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의무 임대 기간을 그냥 지킨 걸로만 보지 5%까지 뭐 지켰다 거기에 대한 건 없거든요. 이 말이 좀 제가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결론만 기억하세요. 자동 말소되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내가 이 물건 팔기 전까지 그냥 5% 지키는 게 좀 안전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확실하지 않다. 아직 유권에서가 안 나왔다. 자동 말소 됐거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거를 등록하신 분들은, 사업자분들은 세제 혜택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세제 혜택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세제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저게 틀어져 버리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돼 버리잖아요. 그동안 뭐 5년, 8년 힘들게 의무 임대 기간 지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슈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하면 이것만 한 3시간 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해당 영상에도 지금 영상 링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또 추가하는 뭐 질문이나 답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찾아가지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정도만 좀 하도록 하죠. 우리 여기 배지가 달려있는 또 그 와중에 이제 이원재님께서 절친이 되셨는데, 우리 이제 절친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멤버십 특강을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좀 나눠가지고. 근데 내용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거 이제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 있죠. 그럼 제가 맨 처음에, 영상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하지 마시라고.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어려운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제도가 너무, 스스로 뒤집고 있잖아요. 스스로. 정책
일관성, 신뢰성을 스스로 지금 팽개치고 있어요. 근데 뭘 믿고 합니까? 그거를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미 어차피 내가 발을 담그신 분들은 매도하시기 전에 잘 이렇게 알아보고 하셔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멤버십 특강이 좀 될 수 있고, 우리 절친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아는 대로 피드백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명사초청 특강도 저희가 이제 제가 거기에 맞게끔 좀 이렇게 그 세무사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관련 내용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려우셨죠? 주택임대 사업자는 너무 중간에 많이 바뀌고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개인별 그 피드백을 들으려면요 물건 다 오픈해야 돼요. 싹 다 오픈해가지고 언제 등록을 했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실 댓글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개별 컨설팅으로 가야 돼요. 1대1 컨설팅으로. 근데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멤버십 특강이 있을 것 같고,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101 지금 계속해서 얼리버드 접수 중에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없었는데 이제 코칭권을 좀 넣었어요. 코칭권을.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은 그거 좀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마 댓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좀 할 수 없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멤버 절친분들은 필요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원래 1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오버됐네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곳곳에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여러 번 들으니까 좀 알아들으시겠죠?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튜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여름 휴가가 이제 끝났죠. 대부분 많이. 저는 좀 일찍 다녀왔고요. 8월달 제가 스케줄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8월 말까지 엄청 달려야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저한테는, 어떤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나름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40 넘게 피아노 언젠가 배워야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동안 미뤄뒀던, 못하셨던 거 있으면은 용기를 내셔서 지금 당장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주 멋지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중간에 또 보고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잘 봐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